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내부의 권력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체첸의 수장이죠. 람잔 카디로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독살당할 뻔했죠. 그래서 보복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푸틴의 자금 관리인 중 한 명이 지금 의문사를 당했는데 뭐 이런 그 서로 간에 지금 주고받고 하는 핑퐁의 권력 다툼 핑퐁의 여파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자, 그리고 이 제가 계속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재외동포청 문제 다시 한술 더 떠서 별 희한한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 안민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그 한 사람 그 그자의 이익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방부가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 건설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부터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 변혁 작업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한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조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군 훈련 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고 긴장이 높아지는 등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현재 안보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지휘관 중심의 전투 임무 위주 부대 운영 확립, 적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대적 필승의 정신전략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 운영을 발표하고 다음 달 3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세부 지침을 하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대대적인 군개혁을 선언한 군 당국이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은 전투형 강군 기조에 따라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야외 기동훈련의 뼈대가 되는 교리와 전술 발전을 위한 개선 계획을 먼저 확실히 수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을 알 수 없는 낡은 교리와 전술을 바탕으로 한 작전 계획과 이를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만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비실전적인 교리와 전술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야외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중대급 단위까지 추진되던 한미연합 창끝 통합정책과 관련된 계획이나 입장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병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 못한 상황에서 처방전을 내놓겠다는 군 당국, 이렇게 해서 병이 치유될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우리 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우리 한국군의 현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드론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군이 처방전을 너무나 빨리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내놓는 게 맞는 건지, 제대로 된 진단이 된 건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2014년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이런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군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군의 문제점을 외부인들을 불러서 결국 진단하고 해결하도록 했죠.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 많이 들어가서 군은 이제 보조를 했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처방전을 내갖고 이제 그때 그 위기를 넘어갔죠.
그 절박했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군은 별로 절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대부분 그 중에서도 상당수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향토사단들이 기동 타격대가 출격하는 모습이에요. 자, 향토사단들은 그 해당 지역에 적의 특작부대가 침투하면 그 특작부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투입되는 부대들인데, 이렇게 가서 특작부대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냥 뭐 기관총만 하나 어디 딱 화점 딱 잡아놓고 2층에서 기관총장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갈겨버리면 다 죽겠죠, 이거. 이 트럭 뭐하는 트럭들입니까? 부식 수송하고 하는 그런 트럭 아닙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정말 지휘관이 개념이 있다면 여기 방탄판이라도 철판이라도 좀 더 뗄 텐데, 그러면 또 보급 규정을 이렇게 어겼다는 뭐 그런 이 지적을 받게 되겠죠. 왜냐, 보급은 이렇게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이걸 개조해?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판때기 깔아놓고 의자로 대용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뛰어내립니다. 이 병사들 다 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병사들 적의 특작부대하고 전투하러 가는데 방탄복 한 명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글러브, 장갑이죠.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가 있어야 아무 데나 그냥 몸을 던져서 엎드려 쏴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릎 대고 있습니까? 지금 무릎 쏴를 하고 있는데 무릎을 안 대고 있어요. 왜? 지금 땅바닥에 무릎 대면 아프니까 지금 쪼그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방탄복 아무도 안 끼고 장갑 아무도 안 끼고 있죠? 고글이라도 끼고 있습니까? 얼굴 위장이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방탄복도 안 입고. 자, 이러면서 이런 개인 장구류와 이 군인들의 생명을 대하는 지휘관들 군의 자세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왼손잡이로 지금 K2 소총을 지금 거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2 소총은 말이죠, 오른손잡이 전용으로 만든 총이에요. 물론 왼손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반자동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손잡이가 할 수 있도록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왼손잡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손을 빼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면 시가전을 하고 할 때 바로 그냥 자동 반자동 잠금 이거를 바로바로 하면서 잠금했다가 뛰어 들어가면서 레버를 제끼고 사격하고 또 잠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합니까? 그리고 탄피가 어디로 나옵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쏘면 여기서 코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은 뭐냐? 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총을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총은 만들려고 한 대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미국도 왼손잡이 많습니다. 그럼 왼손잡이 왼손으로 쏩니다. 그래서 M4 같은 거 보면 양쪽으로 이 잠금 장치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다. 아이 뭐 총 뭐 오른쪽으로 쏘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무기 체계를 만드는 개념에서부터 이 병사들을 운용하는 이 기동 타격대의 개념, 야, 신인규 말 똑바로 해. 앞으로 이런 거 이제 안 쓰고 K808 이런 장갑차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K808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다시피 방어력이나 되는 그런 장갑차입니까? 중기관총에 옆구리 다 뚫리죠. RPG-7에 그냥 녹아내려버리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병사들 태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뀐 전장 상황, 바뀐 개념 이런 걸 다 적용해서 교리부터 바꾸고 나서 훈련을 해야 되죠. 이런 선행 조치가 과연 들어가냐. 그리고 뭐 300발 쏴도 안 맞더라.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500MD의 안티드론건을 장착하는 거를 좀 더 좋은 수리온 헬기에다가 안티드론건 장착한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국지방공 레이더 이놈이 문제인데 이거 위치를 좀 조정한다. 아니, 탐지를 못하는데 안티드론건이 왜 말입니까? 그래서 사면 고정 위상배열 레이더 그리고 센서와 슈터가 결합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도 그거 없어요. 왜냐? 그 귀찮게 그냥 뭐 돈 들게 하면 다른 기존 사업 지금 사업 잘 가고 있는 거 잘라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급하게 들어오려면은 이스라엘 때 사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 한국 방산업체 우리 선배님 가 있는 그 회사 하고 뭐 안 맞잖아. 그건 하면 안 되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이 이 개혁을 하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냉철하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 정부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적 반발이 큰데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 신설은 물론 이 기구 산하 별도 법인까지 만들어 중국 거주 조선족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인지 진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 중 신설될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거주 조선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2월 17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별도 법인 성격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만든 뒤 일부 재외동포 지원 사업,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법인이 수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설립 배경은 소위 중국 동포, 즉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동포와 사할린 동포, 고려인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면 별도의 산하법인이 있어야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며 재외동포 협력센터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센터 설립은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기본법 개정안에 있는데요. 안민석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포함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독립법인 설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인의 지원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법률상 중국 국적자이자 중국 공산당의 교육을 받고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조선족이라는 것인데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되면 이제 조선족들은 출입국, 방역, 비자, 교육, 복지,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 혈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의 댓글과 SNS를 통해 왜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중국에 거주하며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족을 지원하는 조직과 예산을 만들어주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나랏빛 천조원 시대에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국에 국민의 고혈을 빨아 적성국 국민에게 바치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두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만들더니 이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즉 연변에 가서 조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출입국 하는 지원해주고 방역 비자 받는 거 온갖 거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자, 이건 누가 발의했냐? 안민석이가 했죠. 안민석이가 경기도 오산이 지역구인데 거기 조선족들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시의원 이런 사람들의 유권자죠. 조선족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나라입니다. 조선족들이 중국 자기네들 고유의 문화라고 지금 중국은 주장하는 문화 공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이 조선족들이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이 인민해방군 군복을 연상시키는 이런 복장을 하고 빨간 원장을 차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즉 우리하고 완전히 사고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비, 우리 지금 의료보험 얼마나 많이 됩니까? 저 의료보험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자, 약국에 가서 계량약을 타갑니다. 조선족이. 자기 돈 500원 내고 계량약을 761만 4천 원어치를 타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돈 500원 내고. 일단 조선족이 취업해 와서 들어왔어요. 그럼 의료보험 가입하죠. 가입하고 조금 의료보험비 내면 또 자기 가족들을 불러옵니다. 계략 환자들 다 불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가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내고 있죠.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꾸기는커녕 더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자,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정부 다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하루빨리 조선족을 포함한 이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 물론 뭐 총선 투표는 없지만 이 지방선거 투표권 있지 않습니까? 박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장수로 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참정권 없애야 됩니다. 시민권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영주권자에게 왜 줍니까?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며칠 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체첸군 최고의 지휘관을 겨냥한 독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 군부 핵심 실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서둘러 사건을 수습 중인데 러시아 권력 중심부의 투쟁,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소속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대령 계급을 받고 서부 군광구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급 인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돌연 사망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2월 17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사망한 인물은 러시아군 서부 군광구 재무국장 마리나 양키나 대령인데요. 그는 현지 시각으로 2월 16일 오전 8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호화 아파트의 16층 발코니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했습니다. 올해 58세인 양키나 대령은 러시아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재무통인데요. 푸틴의 비밀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푸틴의 눈에 띄어 요직 중의 요직인 서부군광구 재무국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지 5년 만에 재무국장이 되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침공군의 급여와 군수지원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막대한 돈을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서부군광구는 직원 한 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말해줄 수 없다라며 사건 언급을 피했는데요. 러시아 독립 매체인 메시 온 더 메이커는 양키나가 사망 직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투신할 것이며 유서와 유류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투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양키나 대령이 사망한 집이 그녀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전 남편은 집에 없었다는 점 등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불과 며칠 전 체첸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의 최측근인 압티 알두니노프 장군 독살 시도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반푸틴 세력이 푸틴 세력의 자금 담당 핵심 인사를 제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욱 험악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뭐 기재부 국장급쯤 되는데 갑자기 군인 대령 계급 받고 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부군광구 재무국장이 되었는데 서부군광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군 집단이죠. 왜냐 이제 유럽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번 전쟁의 핵심 부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푸틴의 돈을 관리해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로 가서 서부군광구의 자금을 담당했는데 서부군광구에 각종 군납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이제 푸틴에게 돈 좀 빼줬겠죠. 수십만 명을 관리하니까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쟁에서도 또 활약하면서 또 뭔가 또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사람 카디로프의 최측근이 독살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람잔 카디로프 측이 또는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측이 뭔가 푸틴 측에 반격을 할 것인데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데 뭐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 뛰어내림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점입 가경의 권력 투쟁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다음번에 또 누가 어떤 변을 당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